네, 안녕하십니까.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발표 처음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의 예의를 잃지 않는 말문화를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오늘 토론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덕목으로 여겨졌던 유교적인 예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체제인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들이 지켜야 할 예의로 말문화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말문화에 대해서 접근할 때마다 어느 선배님께서 제게 저런 말씀하셨는데, 야, 이 뜨거운 감자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비판적인 어떤 시민의식을 억누르려는 의도는 아니냐, 또는 국가가 지나치게 개인의 언어 생활에 간섭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도, 그러니까 질문이나 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연코 저런 의도가 있다면 저 스스로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사회 말문화가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만은 누구나 다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먹으려고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호호 불면서 좀 식혀가면서 그렇게 먹으려는 지혜를 우리 사회 전체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화면을 보시면 저게 이른바 볼라드라는 전문용어로 불리우는 돌기둥입니다. 찻길에서 차들이 사람 다니는 인도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돌기둥인데, 저 돌기둥에 이어져 있는 게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표시를 해놓은 그런 길이죠.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사회의 말이 결국은 서로가 만나고 서로 전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수단일진데, 그것이 바로 저 돌기둥 같은 역할, 시각장애인이 자칫 저 길을 따라갔다가는 무릎팍이 깨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고, 우리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말문화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문화의 생각하는 큰 까닭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언어 규범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친분 관계가 굉장히 깊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 이 속에서 벌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는 다소 넓고 공식적인 그런 사회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문화를 다루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말문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의 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좀 살펴본다면, 한국어는 어쨌든 지난 1000년 이상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의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언어 공동체를 이뤄왔고, 그 속에서 이제는 물론 일제 시기에 말살당할 위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전체 사용 인구가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한 8천만 명에 이르는 세계 13위권의 다소 좀 큰, 덩치가 큰 그런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 해방 이후, 그리고 또 지난 25년 동안 급속하게 우리 사회가 변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어떤 사회 변동이 말의 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밀집성, 그리고 또 소통량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일생활권 수준을 넘어서서 전국의 동시 문화권을 형성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런 밀집성과 소통량 증대가 문화적인 획일성을 또 강화하는 그런 부작용을 미치고, 말 역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집성과 소통량 증대가 우리 말의 변화를 계속 가속시키고 있는 무형의 사회적인 장치 구실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말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 사회적인 요인들이 좀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의
말에 대한 문제는 주로 어문 규범의 문제가 중심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어문 일치 중심으로 언어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어문 규범이 좀 중요한 문제였고, 그 속에서 바른말이나 고운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한 정책은 국가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제가 보기에 1980년대 후반부터는 꽤 큰 어떤 이런 기조와는 다른 어떤 형태의 말문화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요인으로 저는 네 가지를 좀 꼽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주화가 있겠고, 두 번째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세 번째로 세계화, 네 번째로 경쟁의 격화. 이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민주화라는 문제가 저는 어떤 역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메랑 같은 것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코 뭐 민주화가 뭐 잘못됐다거나 또는 뭐 민주화가 불필요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유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정치적인 자유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한 요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순방향적인 역사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한 그 개인의 자유와 또 타인의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은 어떤 식으로 균형 잡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깊이 탐구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이해되는 방식이 자기 개인의 어떤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장치로 이해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언어 규범 관련된 그 국가의 정책은 역시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책의 부산물이었다라는 식으로 치부되면서 말문화에 대한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그 정서가 좀 옅어진 면이 분명히 민주화 이후에 좀 벌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인데요. 그 전까지 이제 대중매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어떤 단방향성의 그런 매체들이 이제 중심이었다면, 정보통신의 발달, 컴퓨터 통신의 발달, 인터넷, 무선통신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단방향 통신으로, 단방향 소통으로부터 다방향으로 또 쌍방향으로 이런 식의 어떤 발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또 우리 사회의 언론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역시 부작용으로 어떤 사회적인 울분, 개인적인 울분을 익명성 뒤에서 인터넷 세계에 풀어버리려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그 행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 빠른 그리고 다방향적인 이런 어떤 통신 유통 통신 체계를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터넷 이 통신 온라인의 이 발달은 우리 말의 어떤 유통 체계에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화의 요인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는 우리에게 영어 숭배의 정서를 굉장히 많이 심어줬죠. 그 과정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승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패자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줬고, 승자와 패자 사이의 어떤 차별, 격차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국민의 국어 감수성을 매우 약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쟁의 격화입니다. 아마 뭐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힘들어지고 또 양극화가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경쟁은 더욱더 거세졌죠. 사회 어느 곳에서나 경쟁이 거세지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거세졌습니다. 예, 이런 속에서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는 어떤 정글 문화가 그 모두에게 당연한 것처럼 인정되고, 또 그것을 쫓아가려는 그런 추구하려는 그 기운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도 어떤 강자의 언어,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에서 튀는 언어, 방송에서 튀는 언어, 이런 강자의 언어들이 상당히 좀 지배하기 시작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러니까 강자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청소년들 속에서도 퍼져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강자가 되지 못한 내가 혹시라도 여기서 배제된다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를 느끼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다 같은 어떤 쏠림 현상, 그 배제 공포 때문에 느끼는 어떤 쏠림 현상으로 그러한 말문화에 휩쓸려가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앞서 그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5가지 정도의 어떤 언어, 우리 말문화에서 병리현상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터넷 어떤 폭력 언어, 두 번째 청소년 욕설, 그리고 세 번째 방송에서의 막말 또는 날선말들, 또 정치인의 반말이나 막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어려운 공공언어 같은 5가지 정도의 병리현상을 저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인터넷 댓글에 관련된 것만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저 부분은 한글문화연대가 9월 초에 어느 방송의 코미디 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평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론에 달렸던 이제 댓글들입니다. 위에 2개는 이제 저를 욕하는, 그리고 밑에 2개는 방송 쪽을 욕하는 댓글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둘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둘을 양쪽에서 욕하는데 욕하는 말투는 다 욕설과 막말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편을 가른다는 게 참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빼놓고 왔기 때문에 좀 짚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언어 말문화의 총체적인 어떤 구조 모형을 보자면은 저는 저렇게 층위별로 정서 측면에서는 좀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원자적인 어떤 그런 개인들의 민주주의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배제 공포가 굉장히 휩싸여 있다. 이 2가지 막 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에서 막말이나 욕설, 강자의 언어를 흉내내는 그런 것들이 그 대중매체와 정보통신, 인터넷 등의 어떤 유통 체계를 통해서 환범하게 퍼지고 있는 이런 구조 모형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인 과제로 본다면 4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그 개인과 공동체의 이 균형이 좀 와해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쟁과 배려, 이 2가지가 저는 중층적으로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려의 문제를 연대의 문제로 또는 복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과 배려가 중층적으로 가는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의 어떤 윤리를 새롭게 좀 우리가 재정립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공공언어의 소통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인 과제는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말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저는 전통적인 말 문화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저 속담들, 우리 말 문화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참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나중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도 원래 좋은 말이었겠지만, 또 말이 씨가 된다도 좋은 말이었겠지만, 그 자체가 왜 말을 넌 잘못하냐, 또는 네가 하는 말이 화를 부른다, 이런 식의 말로 가루는 치면 고와지는데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말들이 다 말을 잘못하지 마라, 말 조심해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까지 합쳐지면서 이 전파력까지 곁들여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말은 높임말과 그 보통말, 또 낮춤말들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 때문에, 그런 정서 때문에 상당히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을 조심해라라는 어떤 처세의 실용적인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어떤 처세술로서의 말,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아주 안 좋은 부분과 결합되면서 뭔가 강자의 언어에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정서로 저는 좀 이렇게 결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주로 좋은 속담을 사용하지만 그 속담의 대상은 사실은 말을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자제시키려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건강한 비판과 또 토론을 동반하는 그런 어떤 대화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위아래의 질서에 따라서 말 문제가 그 형식으로만 다가가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네가 나이가 몇인데, 당신이 나이가 몇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도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어떤 정치 체제라는 것은 국민 누구든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보장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인간 존엄의 어떤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정치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체제와 이 정치 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전체 사회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 문화가 자칫하면 이런 참여의 동기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차와 제도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이유가 그 물에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는 좀 더러워서 그런 참여를 피하려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경향으로 빠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만을 바라봐야 할 것 같고, 그럴 때 민주적인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저는 시민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모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면을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토론, 또 서로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 또 그로부터 한 발짝 더 나가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민들 사이에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다시 전통적인 유교의 예의라는 문제를 새로운 덕목으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지켜야 할 어떤 덕목으로서 예의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의의 원칙이라 함은 크게 보자면 서로 간의 상호성이겠죠. 말문화 예의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말문화의 전략을 어떻게 바람직한 전략을 좀 설정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두 가지 좀 경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본주의적인 태도, 즉 예를 들면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격차 의식을 줄이자라는 어떤 캠페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건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계몽을 통해서든 감시를 통해서든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성소수자, 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규제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시민들에게 말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은 좀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일단 소용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심만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는 경계하고자 하고요. 자, 일단은 그 주체, 우리 병리현상의 어떤 그 주체 성격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의 병리현상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어떤 현상이 특정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또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주체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활동 영역은 또 어느 곳인지, 공공인지 민간인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감시와 계몽이라는, 계몽은 제가 말씀드린 계몽은 교육과 주로 대한문화의 북돋움이라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감시와 계몽이라는 두 가지 성격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까? 이것을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시의 강도가 높은 것을 5, 계몽의 강도가 높은 것을 5로 했을 때 1부터 5까지 저렇게 각 병리현상별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리현상의 어떤 대상들을 사회적인 좌표로 그려본다면 세로축에서 이 주체의 규모를 중심으로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까지 배치를 해보고 이
원의 짙음에 따라서 짙음이 공공성이 좀 높은 쪽이고 밝은 쪽은 주로 민간적인 성격이 강한 쪽입니다.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는 감시와 계몽의 위치를 저렇게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배치한 기본적인 저의 원칙은 소수에서 다수로 우리가 운동을 끌어가야겠다. 두 번째로 위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위쪽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되고 밑에 쪽이 또 맑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공공 쪽이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 쪽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민간 영역으로 가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좀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천 방안들을 찾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좀 많이 보고자 하는 쪽은 새로운 담론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가는 게 저는 지금 시민의 예의를 잃지 않는 말문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각도로 분명히 접근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문화를 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같이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담론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있는 것을 정확하게 결합해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담론 쪽에 좀 많은 초점을 둬야 할 거라고 보고 그 점에서 또 유명 인사나 지식인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대중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병현상 쪽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좌표상에서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가 정치인의 막말이 되겠죠. 정치인 막말 쪽은 저는 역시 유권자들의 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측면에서는 특히 여야의 색깔 문제, 어떤 당파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오히려 갈등과 논쟁을 부추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그런 접근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정치부 관련된 어떤 기자분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학자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또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 이런 분들이 저는 매우 좀 중립적인 어떤 감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분들에게 꾸준히 조사한 자료들을 보내고 좀 고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연말 정도에는 어떤 전체 통계를 좀 내서 그분들 중에 아주 품격 있게 또 설득력 있게 말을 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시상, 또 아주 막말을 많이 하신 분에 대한 시상. 후자를 하게 되면 그분은 다음에 또 뽑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뽑힐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감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조직해가는 게 역시 이 분야에서 중요하고 중립성 문제를 항상 적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부처에서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진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방송인의 막말, 방송 쪽에서의 막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률 경쟁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부분인데 역시 시청률 경쟁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목소리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관찰과 이를 통한 감시가 좀 필요할 테고 방송 관계자분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작가, PD, 이런 제작진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또 설득, 표현의 자유와 상당히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 문제인지를 계속 같이 토론하면서 이분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방송사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결의를 서로 좀 밝힌다든지 또는 연말에 방송 시상식에 말과 관련된 어떤 상을 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좀 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청소년 욕설 문제인데 저는 욕설은 또래 문화의 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청소년기의 특정한 시기의 또래 문화라는 점을 어른들이 일단은 인정을 좀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래 문화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학부모 교육이나 또 이 교사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 교육, 우리 아이가 설마 욕설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도 버스에 타고 있을 때는 욕설을 하고 있죠. 아이들과 같게. 자,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학부모들이 학교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는 학교에 그 교육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그런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상담 교육에 갈 수 있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주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에게 욕설의 어떤 기능이나 욕설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일 테고, 근본적으로는 대안적인 문화가 저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이나 신앙송, 뮤지컬 이런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데 입시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토론식 수업, 토론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이런 것을 교육 쪽에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또 계몽 활동 같은 경우는 유명 인기인들이 나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좀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 사실 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좀 크게 문제가 되는 쪽은 트위터 같은 최근에 사교망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막말들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또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카카오톡, 밴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말이 정제되는 반면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성이 좀 있죠. 그래서 말이 좀 격한 편이고 역시 또 댓글들이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댓글 관련해서 뭐 실명제라든지 또는 뭐 게시판 차단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수를 둘 수도 있는데 저는 뭐 해외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판단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제공자가 저는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인터넷 내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동호회 모임이나 또는 트위터 세계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나서서 다시 온라인상의 언어 예절을 바꾸려는 그런 논의를 좀 해나가고 이분들이 방안을 만들어 나가게끔 추동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전에 온라인 초창기, 그러니까 PC통신 초창기 시절에 모두가 존댓말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누구님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언어 예절 같은 것을 다시 온라인에서 복구하려는 노력을 키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소통이 그 예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